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제 남편이요? 10년 전에 죽었어요. 산에서 실종되어서 시신도 못 찾았죠. 그런데 어제요, 그 남편을 봤어요. 살아서 말이에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딸 은지랑 함께요. 은지는 이제 16살이에요. 아빠 없이 컸죠. 그런데 장례식장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유족분과는 어떤 관계냐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순간요. 시간이 완전히 멈췄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10년이에요. 정확히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제 남편 박태준이었어요. 은지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백해 보였으면요. 어머니 친구분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을 뿐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간신히 고인이 어머니 친구분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검은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넥타이핀이었어요.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핀이요. 그가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몸을 돌렸을 때요.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박태준이요. 제 남편은 늘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사소한 습관이지만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만의 특징이었어요. 은지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왜 그분을 그렇게 쳐다보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16살 딸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건요.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는 내내요.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빈소 앞에서 상주를 맡아 맞이하는 그 사람요. 명패에는 조은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요. 제 눈에는 박태준이었어요. 10년 전 산악 사고로 실종되어 사망 신고된 제 남편이요. 옆자리에 앉은 노년 여성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 분이 대답하더라고요. 조은석 선생님이라고요. 이 장례식장 지도사이고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 상주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지도사요? 제 남편은 건축 설계사인데요. 10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너무 똑같았어요. 은지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나가겠다고 했어요. 복도에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턱에 차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폴더 속에서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아냈어요. 8년 전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요. 그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휴대폰 화면과 복도 저편 서 있는 조은석을 번갈아 보며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요.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어요. 그가 죄송하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혹시 다른 장례식에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넥타이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이는 동작이요. 태준이 항상 하던 습관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런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고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을 떠서 손을 적시고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다고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박태준이 맞아요. 제 남편이 맞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안색이 안 좋다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끝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다 딸의 팔을 잡았어요. 저기 장례지도사 분이 아빠를 닮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은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요. 10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어요. 남편이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선 날도요.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요. 저는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박태준 그대로였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맞았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요. 은지에게 내일 이 장례식장에 다시 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은지가 왜냐고 물었어요. 빗속에 서서 장례식장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평안 장례식장.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확인할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봤어요. 내 남편이었어요. 그날 밤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 박태준이 맞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10년 전 산에서 실종된 남편이 맞아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에 들어왔어요. 아침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딸의 모습에요. 마음이 아려왔어요. 아빠 없이 자랐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요. 은지에게 오늘 장례식장에 다시 가볼 거라고 했어요. 은지가 빵을 씹다 멈췄어요. 그 장례지도사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마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이 가겠다고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가겠다고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안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요.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는 오후였지만요.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은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일단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서 조은석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안내원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요.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는 2층 사무실에 계신다고 했어요.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 듯했어요. 저와 은지는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 대신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제 시선이 자동으로 그의 손으로 향했어요. 10년 전 태준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고요.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는 신혼여행 중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무릎이 떨려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했어요. 어제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소요.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가 태준의 것과 똑같았어요. 저는 어제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서 봤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가 잠시 시계를 확인했어요. 다음 일이 1시간 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장례식장 바로 옆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은지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을 때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조은석 선생님께 어떻게 장례지도사가 되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7년 전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의사들이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진단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 가족, 과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커피잔을 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자신을 찾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은석이라는 새 이름으로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외상성 기억상실 진단을 내렸다고 했어요. 경찰이 지문과 DNA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요. 계곡에서 발견되었을 때 손이 심하게 다쳐서 지문 채취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제대로 대조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온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복지재단을 통해 조은석이라는 이름의 임시 신분을 받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일할 기회도 줬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이 자신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저을 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태준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특이한 습관이라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장례지도사가 되셨냐고요? 그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묘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인식은 없지만 본능적인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어야 했어요. 혹시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기억나는지 물어봤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말을 더듬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했어요. 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산이었는지 물어봤어요. 설악산이라고 했어요. 백담사 근처 계곡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태준이 실종된 곳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질문들을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누군가를 많이 닮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많이 듣는 말이라고 했어요.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의 팔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보였어요. 왼쪽 팔목에 작은 점이 3개요.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요. 태준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어요. 카페를 나오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박태준이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빠 같다고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의 확신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요. 은지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빠라고 말할 거냐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좀 더 확인해보고요. 그분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태준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태준의 지갑, 열쇠고리,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선아, 내가 없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 아래엔 좌표 숫자와 지하 3층이라고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메모를 이제야 발견하다니요. 태준이 산에 가기 전에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처럼요.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해보니 서울 중심가의 한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태준이 다니던 건축 설계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치였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다 태준의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어요. 배터리가 없어 켜지지 않았지만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에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태준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설악산에 간다고 했던 날이요. 그리고 그 후 3일 뒤 경찰에 연락을 받았던 순간이요. 산에서 발견된 배낭과 등산화가 남편분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던 거요. 다음 날 현장에 가보니 계곡 아래 깊은 곳에서 그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요.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계곡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종료했어요. 저는 결국 사망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었다니요.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준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어요.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렸어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요. 실종 당일 오전에 누군가와 3번이나 통화를 했더라고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함에는 마지막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증거 확보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약속대로 만나자고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태준의 실종은 단순한 산악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가 기억을 잃고 조은석으로 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태준이 남긴 좌표로 가볼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내 남편이요. 은지의 아버지가 10년간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요. 휴대폰으로 조은석 선생님의 사진을 몰래 찍어둔 것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태준의 옛 사진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어요. 같은 사람이 맞아요. 기다려요. 태준 씨, 이번에는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러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한 좌표요. 그곳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요. 누가 그를 해쳤는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은지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혼자 그 좌표로 향했어요. 태준이 남긴 메모를 꼭 쥐고요. 서울 도심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미래재단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태준의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나이 든 경비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하 3층 보관소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어요. 예약했냐고 물었어요. 열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태준이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요. 그때 가방에서 태준의 지갑을 꺼냈어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 챙겨온 게 도움이 되었어요. 지갑을 열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래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이었어요.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로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경비원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이상 된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이라고 했어요. 그가 카드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박태준님의 가족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그의 아내 윤미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박태준님은 우리 보관소의 단골이었다고 했어요. 아주 신중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는 태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경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옆에 있는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어요.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태준 씨가 약 10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냐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날 건물 지하가 침수 위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모든 방문객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박태준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했어요. 결국 자신이 동행해서 지하로 내려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종 직전이었어요. 손이 떨려왔어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했어요. 보관함은 중앙복도 끝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시 출입증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박물관 같은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와 금속 냄새요.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보관함에는 숫자,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죠? 답답한 마음에 가져온 태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메모를 확인했어요. 좌표 외에 다른 힌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 해서 평소 태준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시도해봤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은지 생일, 태준 자신의 생일요. 모두 실패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요. 2월 12일이요. 021을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맞았어요. 조심스럽게 보관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미래재단 내부 감사 자료,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여러 계약서들이었어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요. 태준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미래재단 기부금 유용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외 계좌 은닉이라고도 되어 있었어요. 시공과정 안전 기준 위반이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태준은 건축 설계사로 미래재단의 여러 건물을 설계했어요. 그가 재단 내부의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담았어요. 갑자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서둘러야 했어요.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어요. 구석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우리가 방금 있던 보관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10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박태준의 카드로 아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비상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가 있었어요. 대부분 문서와 재무 자료였지만요. 마지막 폴더에는 미선이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히 미선에게였어요.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10년 전의 얼굴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상 속에서 태준이 말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자신이 미래재단의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기부금 횡령,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재단 이사장 정민석이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해 제주 리조트 붕괴로 5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그건 안전 기준을 무시한 결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어요. 설계 검토를 맡았던 담당자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주 리조트 사고요. 그때 태준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나요. 본인의 설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했지만요. 회사는 그를 의심했었죠. 태준이 내일 산에 가서 정민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자신은 그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뒀다고 했어요.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정민석은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상 속 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저와 은지가 자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없더라도 은지를 잘 키워달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어요. 태준은 위험에 처했던 거였어요. 정민석이 그를 해치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태준이 정민석을 만나러 갔다가 위험에 처했다면요. 어떻게 기억을 잃고 조은석이 됐을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미선 씨냐고 물어봤어요. 네. 누구시냐고 대답했어요. 오늘 미래재단 보관소에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져간 것들, 특히 USB는 매우 위험한 자료라고 했어요. 저와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돌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졌어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불의의 산악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일을 다시 들춰내면 좋을 것 없다고 했어요. 내일 미래재단 보관소 앞으로 USB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공포에 질린 채로 생각했어요.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뭔가 해야 했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망설이다가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은석이라고 했어요. 조은석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 윤미선이라고 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당장 만나 뵐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진짜 이름, 진짜 과거에 관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박태준 씨라고 불렀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카페 구석 자리에서요. 조은석, 아니 제 남편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몰라요. 당신은 제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10년 전 산악 사고로 실종된 박태준이라고 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하다며 자신의 이름은 조은석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말했듯이 산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은지의 첫 생일날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준이 은지를 안고 제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요. 이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사진을 건네자 그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신이냐고 물어봤어요. 네.
우리 가족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윤미선, 당신의 아내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은지, 우리 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16살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USB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실종되기 전에 남긴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목이 메었어요. 당신은 실종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래재단 이사장 정민석이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안전 기준을 무시한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가끔 이런 두통이 온다고 했어요. 특히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맞닿는 체온이었어요.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우리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제 남편이냐고 물어봤어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딸은 은지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네. 은지는 지금 친구 집에 있다고 했어요. 위험할까봐 오늘은 데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윤미선 씨, 아니 자신이 정말 제 남편이라면 특별한 추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신이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 아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2월 12일이라고 말했어요. 대학 도서관 소설 코너에서 당신이 내게 빌려줬던 첫 책은 노인과 바다였다고 했어요.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 촬영을 못했다고 했어요. 대신 우리는 우산 하나로 비를 맞으며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당신은 비는 축복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젓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에 놓인 커피잔을 향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냐고 놀라서 물어봤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신의 습관을 알고 있냐고 했어요.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내니까라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멜로디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의 자장가를 허밍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태준이 은지를 재울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요. 놀랍게도 그가 제 허밍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요. 정확히 같은 멜로디였어요. 이 노래를 자신이 작곡했냐고 물어봤어요. 네. 은지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밤 불러주셨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꿈에서도 들었다고 했어요. 항상 누군가를 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뛰어들어왔어요. 은지였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구네 못 갔다고 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은지의 시선이 조은석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지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아빠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은석, 아니 태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가 정말 아빠냐고 물어봤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 생일이 2월 8일이지라고 했어요. 은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아빠 맞냐고 물어봤어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슴이 말해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또다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미선 씨, 조은석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당신들 뭘 원하냐고 따졌어요. USB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은석,
아니 박태준 씨에게 그냥 잊으라고 전화라고 했어요. 10년 전처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태준과 은지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지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위험하냐고 하더라고요. 낮은 목소리로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래재단 사람들이냐고. 네. 정민석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어요. 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자신의 아파트로 가자고 했어요. 거기가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준의 작은 아파트는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비가 오는 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은지가 태준의 우산 아래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태준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필요한 가구만 있고 장식이나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나무 조각상이 눈에 띄었어요. 태준이 조각상을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거라고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마치 은지의 인형용 의자처럼요. 태준이 은지 6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그 의자의 축소판과 똑같았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아빠가 자신 생일 선물로 똑같은 의자를 만들어 줬다고 했어요. 그때 자신 인형을 위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의 눈이 변했어요. 무언가 기억해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냐고 놀라서 달려갔어요.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작은 방, 분홍색 벽지, 그리고 소녀의 웃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은지의 방이었어요. 태준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태준이 진정된 후요. 제가 USB에서 발견한 진실을 모두 설명했어요. 미래재단의 비리, 정민석의 위협, 그리고 태준이 남긴 영상까지요. 그럼 자신이 정민석을 만나러 산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뭔가 일이 있었던 거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가 당신을 해치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살려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민석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은지는 태준의 침대에서 잠들었고요. 우리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신이 운영했던 건축사무소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신이 사라진 후 모든 게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태준 건축의 지분은 결국 동업자 김 실장에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번역일을 하며 은지를 키웠다고 했어요. 태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기억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다고 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10년 전 그 눈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익숙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이유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 손길에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라고 불렀어요. 10년 만에 제 이름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은 달랐어요.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어요.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누구냐고 태준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래층에서 2명의 남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까 보관소에서 본 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왔냐고 물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은지를 깨우라고 했어요. 여기 머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곳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은 없지만 늘 중요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고 했어요. 설악산 백담사 근처의 작은 산장이라고 했어요. 왠지 그곳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곳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어요. 태준이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좋다고 말했어요. 가자고 했어요. 은지를 깨워 급히 짐을 챙겼어요. 태준은 작은 배낭에 몇 가지 필수품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가 작은 나무 의자 조각상을 조심스럽게 감싸 가방에 넣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와 골목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요. 이제 그 빗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태준이 작은 중고차를 가리켰어요. 자신의 차라고 했어요. 타라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 태준이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선아, 정말 자신을 믿어도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자신이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우린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했어요. 태준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윤미선, 그리고 은지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기억이 모두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건 확실하다고 했어요. 너희는 자신의 가족이고 이번엔 지키고 말 거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어요. 뒤에서는 정민석의 사람들이 쫓아올 테지만요. 앞으로는 진실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석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에 태준을 해쳤던 그 악마가요.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비는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백미러로 뒤를 자주 살피는 태준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아직도 쫓아오고 있을까요?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태준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민석은 그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은지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창백한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태준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았어요. 은지가 당신을 많이 닮았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태준이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매가 제 어머니를 닮았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기억나시냐고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를요?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했어요. 기억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어머니는 은지가 2살 때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항상 은지가 외할머니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어요. 산장은 백담사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태준이 말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아마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자신이 기억을 잃고 헤맬 때 이상하게도 발길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걷고 걸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설악산 근처 오래된 산장 앞에 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산장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고요. 이후에도 종종 찾았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태준이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해도요. 그의 본능은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다고 했어요. 문은 부서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20년 전에 지어졌다가 폐업한 민박집이라고 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곳이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 산장은 우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곳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주인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곳이라고 했어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찾아갔다고 했어요. 우리만의 비밀 장소였다고 했어요. 태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윤미선 씨, 설악산으로 가고 있다고 정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0년 전에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박태준이 살아있다니 참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태준이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전화 내용이 들린 것 같았어요. 정민석 이사장님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크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태준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라며 USB 말하는 건가요?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의미 없다고 했어요. 10년이 지났고 시효도 지났다고 했어요. 게다가 박태준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둘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박태준의 기억은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선택지를 주겠다고 했어요. USB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이라고 말하다가 전화가 끊겼어요. 공포에 질려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정민석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뭔가 할 거라고 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제 기억이 없는 게 그에게 유리한 거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계곡에서의 다툼이라고 했어요. 정민석과 싸웠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자신을 밀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무와 돌로 지어진 아담한 집이었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고요. 오직 숲과 계곡만이 산장을 감싸고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정민석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산장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먼지 쌓인 공간은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서 무언가 느껴진다고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그가 낡은 벽난로 앞에 멈춰섰어요. 손으로 천천히 벽난로 선반을 쓸어내리니 먼지가 날렸어요. 이 벽난로에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추운 날이었고 누군가와 함께였다고 하더라고요.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여기 봐요라고 했어요. 침실 쪽에서 은지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은지는 침대 밑에서 꺼낸 낡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열려요라고 은지가 물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바닥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T&M 2월 12일이었어요. 태준의 눈이 그 글씨에 고정되었어요. T&M 그리고 2월 12일이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이니셜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태준과 미선이라고 했어요. 2월 12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라고 했어요. 이 상자는 첫 결혼 기념일에 당신이 직접 만들어 준 거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태어나기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요. 결혼 기념일 때 여기에 가져다 놓고 잊고 있었나 보다고 했어요. 태준이 상자를 손에 쥐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가 머리를 감싸쥐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놀라서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기억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온다고 했어요. 그때 은지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아빠라는 말에 태준의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예전의 태준처럼요. 미선아, 은지야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이상 조은석이 아닌요. 제가 10년간 그리워했던 박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기억나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 상자를 만들던 날, 우리 결혼식, 은지가 태어나던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민석 그 일도라고 했어요.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진짜 책임자는 정민석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설계를 담당했지만 정민석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거부하자 그는 서류를 조작해 마치 자신이 승인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그가 알아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산으로 불러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이 끊겼어요. 창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그들이 왔다고 태준이 말했어요.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검은 세단 2대가 산장 앞에 멈춰섰어요. 정민석이 직접 왔어요. 그와 함께 4명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어떻게 하죠라고 두려움에 떨며 물었어요.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뒷문이 있다고 했어요. 계곡으로 통한다고 했어요. 은지를 데리고 그쪽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자신이 그들을 막겠다고 했어요. USB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린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을 다시 잃을 수 없다고 했어요. 태준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선아,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약속한다고 했어요. 마당에서 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태준, 나와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 숨을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이 은지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은지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고 말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겨우 찾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태준이 말했어요. 이제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엄마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계곡 따라 내려가면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은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항상 사랑했다고 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은지와 함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계곡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비가 내린 후라 물살이 거셌어요.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정민석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라고 정민석이라고 태준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태준, 살아있었다고 정민석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태준이 말한 오두막을 찾아 내려갔어요. 갑자기 산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충돌음이었어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산장은 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태준 씨라고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라고 은지가 무서워하며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태준을 다시 잃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라고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민석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낸 걸까요? 윤미선 씨, 은지야, 나야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옷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 작은 상처도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태준을 꼭 안았어요. 괜찮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어요. 태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설명했어요. 정민석과 대면했던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10년 전 그날 설악산에서 정민석이 자신을 계곡으로 밀어 넣었던 순간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정민석이 자신을 없애려고 했지만 탁자를 엎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도망치면서 정민석의 자백이 담긴 대화를 녹음했다고 했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산장으로 오기 전 이미 경찰 지인에게 연락해 둔 상태였다고 했어요. 경찰서 강 형사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종종 만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 후로 과거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태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통화 기록에는 강 형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보내고 위치를 알려줬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특수팀과 함께 출동 중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찾아온 것 같다고 태준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긴장했지만 태준의 표정이 곧 풀어졌어요. 경찰이라고 했어요. 정민석의 차는 길목에서 이미 저지된 것 같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고요. 그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태준 씨라고 불렀어요. 강 형사라고 했어요. 정민석은 이미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녹음 파일 덕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태준이 은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은지야, 아빠가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어요. 마침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10년 전 그날의 진실이 이렇게 끔찍했다니요. 정민석이 태준을 계곡으로 밀어 넣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요. 기억만 잃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민석은 체포되었고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정민석 체포 이후 3주가 흘렀어요. 세상은 크게 변했어요.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밝혀진 미래재단 비리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고요. 정민석은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는 태준의 완전한 귀환이었어요. 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태준의 사망 취소와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졌다고 말하며 거울 앞에 선 태준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 주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긴장되냐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조금 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흔치는 않으니까라고 하더라고요. 태준의 기억은 거의 완전히 돌아왔어요. 가끔 공백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해냈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 관한 기억들은 선명했어요. 아빠, 준비됐어요라고 은지가 방에 들어왔어요.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은지야라고 태준이 대답했어요. 오늘 학교 안 가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하다고 은지가 말했어요. 아빠가 법적으로 부활하는 순간을 놓칠 순 없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이 웃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서요. 그리고 설악산에서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제 손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본법원은 박태준 씨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법적 신분을 회복함을 판결한다고 판사가 말했어요.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된 거예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주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준의 사연은 큰 관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까요라고 운전석에 앉은 태준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당신의 집으로요. 태준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당신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 싫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태준이 사라진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요. 다만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은지의 성장 사진들이 추가되었을 뿐이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가구와 물건들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기억을 확인하듯이요. 모든 게 기억난다고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 소파에서 은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것이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당신과 함께 요리하던 것이라고 했어요. 은지가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태준이 은지의 6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인형용 의자요. 아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기억나요라고 은지가 물어봤어요. 태준이 의자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나무 표면의 작은 무늬를 따라갔어요. 물론이지라고 말했어요. 노란 페인트가 부족해서 호두, 나무색으로 마무리했던 것도 기억난다고 했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호두 의자라고 불렀어요라고 했어요. 사소한 기억의 조각까지 돌아온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태준은 정말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부엌에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3개의 머그컵에 녹차를 따르는데 문득 10년 전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족을 위해 차를 준비했었죠. 도와드릴까요라고 태준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냥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라고 했어요. 그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숨결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실제적이었어요. 꿈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어요. 미선아, 정말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셋이 둘러 앉았어요. 마치 시간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성장한 모습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동안 어땠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은석으로 살았던 세월은요.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외로웠다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항상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건 뿌리 없이 떠도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죽음을 다루는 일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다고 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게 제 내면의 상실감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은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이제 뭐가 되고 싶어요? 다시 건축가로 돌아갈 거예요? 태준이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지도사로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고 했어요. 어쩌면 치유를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말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태준은 그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라고 은지가 물었어요. 왜 장례식장 상주로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처음 봤을 때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라고 했어요. 은지야, 자신의 기억은 없었지만 고인이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님이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기억을 잃은 채 이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내 장례식 상주로 세워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가슴이 아려왔어요. 태준의 은사님은 제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기억해 주셨던 거군요. 운명이었나 보다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선아, 그날 당신을 봤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고 했어요. 아마 자신의 몸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라고 태준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은지야라고 말했어요. 단지 잠시 헤어졌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은지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기억의 상실까지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태준의 몸이 그의 마음보다 먼저 저를 알아봤던 것처럼요. 진정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마치 우리의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몇 달 후의 이야기예요. 태준은 새로운 건축사무소를 차렸어요. 상실과 치유를 테마로 한 공간 설계 전문 회사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유족 상담센터였어요. 은지는 아빠가 돌아온 후 성격이 훨씬 밝아졌어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저는 태준의 새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일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해외 치유 공간 설계 사례들을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가끔 태준이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민석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등의 혐의였어요.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태준의 녹음 파일과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 유족들도 재심을 신청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들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우리 가족이 다시 설악산에 갔어요. 그 산장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요. 태준이 벽난로에 불을 피웠어요. 10년 전 신혼 때처럼 말이에요. 은지는 아빠가 만든 나무 의자에 인형을 앉혀놓고 놀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태준과 함께 별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태준이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때 은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라고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별빛 아래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낸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나요.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